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시댁과의 질기고 질긴 악연을 떨쳐버리고 지금은 고즈넉한 바닷가 근처에서 지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사실 제가 시댁 식구들 모두와 앙숙으로 지냈던 것은 아니었어요. 지금도 너무 그립고 보고 싶은 시아버님만은 유일하게 제 편이셨죠. 저는 남편과 거래처 사장님의 소개로 처음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 부부였어요. 저는 당시 작은 가죽 가방 공장에서 격리로 일하고 있었고 남편은 다른 회사의 직원이었어요. 그러다 저를 평소 좋게 보셨던 사장님이 다리를 놓아주셨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던 거죠. 저는 제 가정을 갖는다는 것에 정말 큰 의미를 두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했는데 저는 아빠 손에 맡겨졌다가 아빠마저 바로 재혼을 하면서 버려지다시피 했거든요. 그 모든 것을 제 힘으로 하다 보니 가족이 갖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결혼을 하면 시부모님을 제 부모처럼 모시고 남편 내조도 성실히 하며 아이도 둘, 셋 정도 낳아서 알콩달콩 살고 싶은 게 제 꿈이었어요. 연애할 때만 해도 남편은 일을 그만두고 내조를 하겠다는 저의 생각을 아주 좋아했어요. 집안 살림을 모두 제게 맡기겠다고 했었죠. 하지만 결혼 후 막상 일을 그만두자 툭 하면 제게 푸념을 털어놓거나 볼멘 소리를 하며 스트레스를 전가하더군요. 사실 남편은 한 가지 일에 집중을 못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다니던 회사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그만두거나 연락 없이 잠적해버리고는 했죠. 그러니 경제적으로 우리는 항상 허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정말 힘들 때는 시아버지가 조금씩 도와주시기는 했지만 한 직장을 오래 다니지 않는 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돈이 바닥을 보일 때면 남편은 제가 무직인 탓을 하고는 했어요. 결혼 전과 확연히 달라진 남편의 태도에는 시어머니와 두 시누이가 부채질을 한몫도 컸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온갖 이유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기 바쁜 분이었거든요. 시누들 역시 저를 대하는 태도는 어머니와 크게 다를 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성껏 시댁을 모시려고 노력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시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어머님에게는 제가 부모와 연도 없이 산 것이 큰 흉이었지만 아버님에게는 제가 더 안쓰러웠던 이유가 됐었죠.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결혼 후 일을 안 하고 살림에 매진하는 저를 시어머니는 능력 없다고 무시했지만 시아버지는 제 덕분에 집에 항상 온기가 돌고 청결하다며 좋아하셨었죠. 이렇게 저를 대하는 두 분의 온도차는 극과 극이었어요. 어쩌면 매번 저를 감싸고 도는 시아버지 때문에 어머님이 저를 더 미워했을 수도 있고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사이도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얼핏 들은 이야기로는 시어머니도 모진 시집살이를 겪었고 중간 역할을 못했던 아버님께 원망이 많았다고 하더군요. 어머님의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고생한 아내의 마음을 돌봐줄 시간도 없이 사업을 시작하는 바람에 서로 가까워질 시기를 놓쳤던 거예요. 어머님은 이혼을 생각했다가도 아버님의 수입이 적지 않자 그걸로 나름 위안을 삼으며 살아오신 것 같더군요. 아버님이 제가 말씀하신 건 완전히 다른 입장이었어요. 별 볼 일 없던 아버님께 당시 유산을 물려주는 대신 자신을 모시라는 친엄마 때문에 와이프가 고생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참견할 수가 없으셨다고 해요. 다행히 약속대로 돌아가시면서 유산은 물려주셨고요. 그 돈으로 사업을 바로 시작했고 운 좋게 아버님의 사업은 잘 흘러갔지만
집에서는 항상 외롭고 쓸쓸한 외톨이 같았다고 하셨어요. 어머님과 자식들은 자신을 돈 버는 기계처럼 재촉하기만 했고 얼마를 갖다 줘도 만족을 못했대요. 아버님이 정작 이혼을 하고 싶어도 3명의 자식들이 영 인간구실을 못하니 그것도 마음이 쓰여서 어쩔 수 없이 포기했다고 하시더군요. 장남이었던 남편은 진득하니 한 가지 일을 꾸준히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핑계는 항상 그럴듯 했었죠. 회사가 자기와 맞지 않네. 회사 사람이 불편하게 하네. 아버님처럼 자신은 사업이 맞을 것 같네 등등. 걸핏하면 말도 안 하고 그만둬버리기 일쑤였어요. 밑에 첫째 동생인 신우이는 일찍이 고등학교 때 혼전 임신으로 사고를 쳐서 속으로 엄청 썩였고요. 애도 낳았겠다. 결혼하고 잘 살았으면 좋았겠지만 애아빠와 헤어지고 그 뒤로도 남자를 손바닥 뒤집듯이 갈아치우면서 노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던 거예요. 결국 참다 못한 애아빠가 자신이 키우겠다며 아이를 데리고 갔지만 신우이는 슬퍼하지 않았대요. 오히려 귀찮게 구는 애가 없어졌으니 더 본격적으로 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뒤 한 번도 아이를 만나러 가거나 소식을 물은 적도 없다더군요. 작은 신우이 역시 대단한 인물의 소유자였어요. 돈으로 속을 가장 많이 썩인 장본인이었거든요. 언젠가부터 사치에 눈을 뜨면서 돈이 생기는 족족 취장하는데 다 써버렸던 거예요. 나중에는 아버님이 화가 나 용돈을 끊어버리니 대출까지 받았다고 했는데 결국 그걸 해결한 것도 아버님이셨죠. 그때 머리가 금방 휘어버릴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쓰셨대요. 그런 못난 자식들이 셋이나 되는데 시어머니는 방관자처럼 손을 놓고 있었고 오히려 넷이서 아버님을 은근히 왕따시켰나 보더군요. 자신의 인생이 허무함 그 자체였던 아버님은 사업이고 뭐고 때려치우고 싶을 만큼 힘들었고 그때 마침 제가 며느리로 들어온 거예요. 남편이 그 회사에서 그나마 6개월 정도 일했을 즈음 저와 소개로 만나 연애 결혼을 순차적으로 하게 되었죠. 결국 남편은 그 벌은 누구 못 준다고 그 직장마저 인연을 못 채우고 퇴사를 해버리기는 했지만요. 가장이 되어도 뭔가를 시작했다가 금방 끝내버리기를 계속했어요. 그러고는 제가 무직인 탓을 하기 시작했고요. 저도 다시 일을 하려고 아예 노력을 안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제가 집에서 살림하는 게 싫으면 직장을 다시 구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제 복직에 가장 회방을 놓았던 건 시모와 두 시누이였어요. 특히 시모는 제가 일도 안 하고 능력 없다 하면서 온갖 잡일에는 저를 꼭 불러다 일을 시키고는 했어요. 예, 나 저기 준호 엄마랑 일본 좀 갔다 올까 하는데 말이야. 네가 여행사랑 이것저것 좀 알아봐라. 저 지금 이력서 쓰는 중인데요. 이력서는 뭐 하루 종일 쓰니? 그런 거 후딱 빨리 써버리고 내 여행 좀 알아보라니까. 그리고 이번에 시모 팔순잔치 크게 한다고 했잖아. 신경 쓸 거 많은데 취직은 무슨 취직이야. 너도 눈치가 있으면 집안에 이렇게 큰일이 있으면 애지가 아니 마무리 해놓고 일을 찾던지 하지. 참. 기호 씨가 다음 달로 실업급여가 끝나요. 당장 들어오는 돈이 없어지는데 자꾸 다른 얘기만 하고 있고 저라도 일을 좀 해볼까 해서요. 너 지금 시어머니 앞에서 내 아들 흉보는 거니? 걔가 지금 노는 걸로 보여. 다 너랑 잘 먹고 잘 살자고 큰 그림 구상 중인 거잖아. 네가 지금 나가서 1,200 번다고 살림이 나아지니? 그렇게 힘들면 아버지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든지. 너 이뻐하시잖니? 아버님이 도와주시는 게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도와주시면 계속 의지하게 될까 봐서요. 저희도 결혼한 성인인데 이제는 자리를 제대로 잡아서 저희 몫은 저희가 스스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결혼하자마자 일을 관두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니? 저도 기호 씨가 그렇게 빨리 일을 그만둘 줄 몰랐어요. 딱히 다른 곳에서 일을 시작할 생각도 없는 것 같아서 이제서라도 제가 복직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몇 번을 말해. 집에 큰일 앞두고 무슨 복직 같은 소리야. 이렇게 시모는 앞뒤가 안 맞는 말들로 제 속을 뒤집어 놓기 일쑤였어요. 시모의 팔순이 끝나자 또 다른 일들로 저를 꼼짝 못하게 만들더군요. 이번 김장 때 한 일주일 창원 친척 댁에 네가 내려가서 일손 좀 거들어라. 갑자기 김장이요? 저 다음 주부터 면접 약속이 몇 군데 좀 잡혀 있는데요. 드문드문 면접이 있고 지금 계속 다른 연락도 기다리는 중이라 창원에서 일주일이나 머무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 얘 좀 봐라. 그럼 지금 허리 안 좋은 내가 가서 하리? 우리 며느님이 면접 보셔야 되니까 우리 집에서는 아무도 못 간다고 하면 창원집이 퍽 더 좋아하시겠다. 거기 12남매에다가 그 자식들, 그 밑에 손주들 것까지 다 해서 하루 이틀에 못 끝내는 거 너도 알잖아. 아무리 다들 와서 거들어도 일주일도 모자라는데 그 면접이고 뭐고 나중에 또 보면 되잖아. 1년 중 김장보다 더 중요한 행사가 어딨다고. 너 그리고 생각해봐라. 그러고 창원 안 내려가고 그 면접 똑 떨어지면 너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려고 그래? 거기가 뭐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올 수 있는 직장이야. 그게 아니라 저희 정말 조만간 장고 바닥나요, 어머니. 진짜 이제는 저라도 일 시작해야 돼요. 몇 번을 말해. 아버지한테 말하라고. 니네 몇 달 생활하는 건 충분히 주시고도 남는 분이잖아. 가서 또 며느리 애교 보여주면 척척 내놓으시겠지. 시모는 아버님이 저를 예뻐하는 것조차 시기하고 질투해 항상 곱지 않게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저는 잡혔던 면접 일정을 일일이 연기해야만 했고 몇 군데서는 응시자의 태도가 아니라며 아예 일방적 취소를 하기도 했어요. 당연한 거죠. 결국 또 취업하는데 발목이 잡히고 만 거죠. 어쩔 수 없이 저는 또 아버님에게 고개를 숙이고 약간의 도움을 부탁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아버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혜주야, 내가 더 미안하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워서 애먼 너만 데려와 고생시키는구나. 기어 그놈의 자식 생각하면 정신 차리게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지만 네가 이렇게 쩔쩔매는 모습을 보니까 안쓰러워서 안 도와줄 수가 없구나. 내가 다시 기호 불러다가 크게 혼내주마. 하지만 남편은 역시나 아버님의 말을 귓등으로 흘려들을 뿐이었죠. 언제나 한결같이 일 시작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으니까요. 그리고 충격적이었던 것은 창원에 김장을 하러 일주일 넘게 저 혼자 갔을 때 허리가 아프다던 시모와 두 시누이가 제주도를 다녀왔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어머님, 저는 취업하려고 잡은 면접들도 다 취소하고 창원까지 내려가 김장했는데 왜 아가씨들이랑 제주도에 갔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말했으면 뒤가 보내주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눈에 쌍심지를 켜고 따지듯이 묻니? 하필이면 진아가 그때로 제주도 여행을 예약해놨고 취소 환불 다 안 된다고 해서 우리도 울며 겨자 먹기로 갔다 온 거야. 누군 좋아서 간 줄 아니? 아가씨 SNS에서 봤어요. 좋은 호텔, 좋은 레스토랑, 좋은 곳만 다녀오시고 행복해 보이셨어요. 아주 걔는 눈치 없게 그런 걸 또 왜 올려갖고. 아무튼 이왕 간 거 그럼 넌 우리가 시무룩해서 다녔으면 좋겠다는 말이니? 그게 아니라 제가 가고 싶었던 곳 면접까지 다 취소하고 가서 한 김장인데 어머님이랑 아가씨는 여행 가신다고 저 혼자 그 먼 창원을 보내셨잖아요. 조금 서글퍼서 그래요. 서글픈 것도 많다. 너 진짜 서글픈 게 뭔 줄 알아? 기호 할머니가 나한테 시집살이 시켰던 거야.
지금도 생각하면 아주 이가 갈려. 여자랑 겸상하면 재수없다고? 난 밥도 항상 나중에 다 먹고 남은 거 먹게 하고, 산딸 다 돼서 애가 나올랑 말랑 아파 죽겠는데 산부인과 남자의사 앞에서 다리 벌리고 있는 거 보기 흉하다고? 어떻게든 애 셋 다 집에서 낳게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시어머니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디? 너 내가 진짜 쉽사리가 뭔지 보여줄까? 어머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뭐? 어머니도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모진 시집살이 당하셨었다면서 저를 왜 이렇게 미워하세요? 내가 널 언제 미워했다고 그러니? 남들이 들으면 날 진짜 나쁜 시애미로 알겠네. 아, 그거 혼자 김장하러 한번 갔다 왔다고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는 내 앞에서 시집살이 어쩌니 저쩌니 하고. 원 며느리 무서워서 살겠나? 너 기호도 이렇게 잡니? 저는 더 이상 시모와는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냥 죄송하다는 말로 끝냈어요. 만약 시누이들이 시집에 가서 저 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과연 시모는 가만히 있을까요? 하지만 제 악몽은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저는 그 말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죠. 아주 예전에 둘째 시누이가 아버님이 용돈을 끊어버려서 급하다며 제게 500만 원을 빌려간 적이 있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나서 전화를 했어요. 당장 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요. 아가씨, 혹시 전에 저한테서 빌려간 500만 원 있잖아요. 그거 돌려주실 수 있을까요? 한꺼번에 다 안 되면 일부라도 조금요. 그거요? 나 지금 돈 없는데? 이래저래 지금 저희도 상황이 좋지 않아서요. 상황은 나도 안 좋아요, 언니. 아빠가 용돈 줄인 다음부터 나도 맨날 적자라고요. 500이 어딨어요. 500원도 없을 판인데. 그런데 그 돈 어디에 쓰셨어요? 빌려갈 때 급하다고만 하시고 말을 안 해주셨어요. 네일샵이랑 마사지샵 회원권 끊었는데요? 네? 500만 원을 다요? 언니는 집에만 있으니까 요즘 밖에 물가를 모르나 보다. 젤네일 한 번 꾸미는데 얼마인 줄 알아요?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저는 정말 아가씨가 급한 사정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빌려드린 거고요. 맞아요. 나 그때 엄청 급했어요. 당장 소개팅이 연달아 3개나 잡혀있고 친구들이랑 발리 놀러 가기로 했는데 최소한 꾸미기는 해야 되잖아요. 언니, 그거 500만 원 해봤자 얼마 안 돼요. 2군데 다 회원권 연장하면 1달 반도 못 쓴다고요. 그 돈 없어진 지가 언젠데. 지금 오빠도 실업급여만 받고 있어요. 그것도 얼마 안 남았고요. 그래서 제가 취직하려고 하니까 어머님이 이 일 저 일 저한테 시키셔서 딜레이 되고 있고요. 이제 아버님 눈 마주치기도 죄송해요. 당장은 생활비 내야 되는데 아가씨는 그걸로 회원권을 끊었다뇨.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아빠가 나한테 주는 돈을 반에 반도 안 되게 줄여버렸는데. 내가 아빠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다니까요. 오히려 언니가 돈 필요하다고 그러면 덥석덥석 주면서 왜 친딸이 궁금하다고 그러면 저렇게 짜게 나오는 건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딸이 바뀐 건지 참나. 언니, 나도 어이없다고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어쨌다고요? 엄마가 언니 머리채 잡아다가 뭐 이것저것 시킨 것 마냥 말하네요. 아, 알았다. 그때 우리 제주도 가고 언니 혼자 창원 가서 김치한 것 때문에 지금 나한테 우리 엄마 흉을 보는 거예요? 언니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요. 어떻게 내 앞에서. 그리고 언니 그때 김치한 걸로 두둑히 가져다 든든히 먹었잖아요. 누가 보면 공짜로 데려다 일 시킨 줄? 제가 그때 면접 잡아놓은 것까지 다 취소해가며 김치했던 거예요. 지금 오빠가 쉬니까 저라도 일을 하려고 이력서 내고 면접 잡았던 건데. 그럼 그 불만을 일 안 하는 오빠한테 가서 얘기하지. 왜 나한테 이러냐고요. 내가 뭐 오빠 일하지 말라고 했어요? 언니 남편이잖아요.
알아서 잘 간수해야죠. 아무튼 500만 원은 나중에 여유 생기면 천천히 갚을게요. 나도 지금 빠듯해요. 가족끼리 이러지 맙시다. 네? 역시 그 엄마의 그 딸이었어요. 이기적이고 자기 일만 중요한 거고 이유 없이 큰 소리만 뻥뻥 치는 걸 보니 모녀가 맞더군요. 저는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결혼 전만 해도 한 가족처럼 살갑게 굴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변할 수가 있는지요. 그 이후로도 시댁에서는 계속해서 이것저것 자질구레한 요구가 많았고 간간히 내고 있었던 이력서들은 아예 탈락되거나 면접 후에 저를 채용하지 않더군요.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긴 했지만요. 저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곳에서 대학을 나오고 그나마 했던 격리일 역시 회사에서 인정받기에는 터무니없이 짧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었으니까요. 제 자존감은 계속 바닥으로 가라앉고 있었어요. 사실 남편과도 너무 헤어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 남편과 당장 헤어진다고 해도 속 시원하게 해결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었던 거고요. 게다가 다른 사람이 들으면 비웃을 수도 있지만 아버님이 너무 마음에 걸렸어요. 한 번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호는 내 새끼지만 내가 봐도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구나. 오히려 피 안 섞인 네가 나한테 이렇게 잘하는데 혜주야, 조금만 더 견뎌줄 수 없겠니? 너한테 정말 좋은 날이 올 거야. 내 말 믿어. 매번 아버님한테 도움만 받고 제대로 뭘 해드린 게 없어 죄송한 마음뿐이었어요. 하지만 아버님은 오히려 그런 저를 위로해 주시며 자신을 봐서라도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말씀하시고는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대로 된 부모가 없는 저와 제대로 된 가족이 없는 아버님이 어쩌면 서로에게 인간적인 의지를 하고 있었던 것 아닐까요? 이제는 더 이상 놀랄 것도 없겠다 싶은 순간에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제게 일어나더군요. 어느 날 큰 시누이가 제게 당연히 맡겨도 문제 없다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언니, 애 안 낳을 거죠? 아니, 못 낳는 건가? 아무튼 애 좀 맡아줘요. 애요? 갑자기 무슨 애요? 내 딸이요, 승아. 승아요? 걔는 애 아빠한테 가 있다면서요. 그 사람 죽었대요. 승아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나보고 갑자기 데려가라잖아요. 짜증나게. 애 아빠가 죽어요? 왜요? 아, 몰라요. 아무튼 언니가 승아 좀 맡아서 키워줘요. 난 애랑 정은 없지만 그렇다고 길거리 나앉게 둘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제가 왜 맡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언니밖에 없어요. 저는 일하잖아요. 그것도 3교대. 애만 내가 데리고 오는 거지. 그게 뭐 같이 사는 거겠어요. 언니 지금 일하는 것도 아니고 애도 없잖아요. 언니 애라고 생각하고 키워줘요. 애 봐주면 내가 아빠한테 잘 얘기해서 언니 100이나 200 정도는 주라고 할게요. 아빠가 또 언니면 끔뻑 죽잖아요. 어머님도 집에 계시고 둘째 아가씨도 지금 일 쉬고 있는 걸로 아는데 굳이 저희 집으로 아이를 보내신다는 이유가 뭐예요? 엄마 허리 안 좋은 거 다 알면서 그런 말이 나와요. 애보다 엄마 진짜 잘못되면 언니가 책임질 거예요. 나이도 많은데. 그리고 이주 걔가 뭘 알아요? 아직 20대인데 무슨 애를 키울 줄 알겠어요. 지 밥도 잘 못 챙겨 먹는 애한테. 언니 말처럼 이주 지금 잠깐 일 쉬고 있는 거지 곧 일도 시작할 테고. 마침 오빠도 집에 있겠다. 언니랑 오빠가 친자식처럼 키워달라고요. 부탁이 아닌 명령조의 시누이 말투에 한번 놀랐고 시댁에서 저를 정말 하찮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2번 놀라게 되더군요. 하지만 여태껏 얼굴도 본 적 없는 아이를 제가 갑자기 맡아서 키운다는 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그리 간단한 문제도 아니고요. 알아요, 알아. 그러니까 아빠한테 얘기해서 승아 봐주는 돈 언니 주겠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뭐 계속 언니한테 맡아달라고 하겠어요? 나도 새로 결혼도 하고 자리 좀 잡으면 알아서 데리고 갈게요. 아이 얘기 다른 가족들도 알아요? 엄마랑 이주는 알고 아빠는 요즘 집에서도 통 얼굴을 못 봐서 말 못했어요. 참, 오빠한텐 얘기하니까 데리고 와도 상관없다는 듯이 말하던데 괜히 언니만 좀 유난스러운 거 아니에요? 네? 기호 씨가 상관없다고 그랬다고요? 네, 오빠 완전 쿨하던데? 아빠한테 돈 받아서 주겠다니까 엄청 좋아하던데요? 언니도 좀 쿨해집시다. 엄마랑 이주도 당연히 언니가 봐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안 나오더군요. 자기가 사고 쳐서 낳고는 정없이 보냈던 딸을 애 아빠가 없으니 다시 데려와 저보고 키우라 하는 이 상황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나요? 제 대답을 듣기도 전에 며칠 뒤 신우이는 승아와 캐리어 하나를 갖고 왔어요. 승아야, 여기 있는 외숙모가 이제 널 돌봐줄 거야. 엄마라고 생각하고 말 잘 듣고 얌전히 굴어. 아니다. 외숙모한테 엄마라고 해도 돼. 아빠 죽은 거 너도 알지? 그런데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널 나한테 버린 거야. 그런데 네가 사고치고 말썽 부리면 내가 또 널 갖다 버릴 거야. 알았지? 저는 신우의 말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고작 초등학교 5학년인 아이한테 그렇게 말을 하다뇨. 승아는 바뀐 환경이 낯선지 잔뜩 겁을 먹은 표정으로 얼어 있었어요. 하긴 갑자기 아빠도 없어지고 어릴 때 헤어져 얼굴도 모르고 살았던 엄마라는 사람한테 끌려왔다가 지금은 외숙모랑 지내라고 하니 어른인 저도 머리 아픈데 그 어린아이가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저는 승아를 바라보았어요. 너무 가슴 아프게도 슬픈 눈을 가지고 있는 아이였어요. 승아를 보니 어릴 때 부모님 이혼 후 오갈 데 없이 방황하던 저 같아서 울컥했어요. 제정신이 아닌 저 신우이는 정말 죽을 만큼 싫지만 이 어린 아이가 뭔 죄가 있겠냐 싶은 약한 마음이 올라왔어요. 아이는 울먹이는 얼굴로 말도 못하고 서 있었고 신우이는 얼른 떼어놓고 가고 싶다는 투로 말하더군요. 저 지금 출근하러 가야 돼요. 제가 바빠도 얘 전학수속은 며칠 내로 해놓을게요. 그냥 언니는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재우시면 돼요. 똑똑하고 어쩌고 저쩌고 바른 아이로 키우겠다는 부담 전혀 안 가지셔도 되고요. 그냥 기본만 해주세요. 알았죠? 아가씨, 잠깐만요. 왜요? 너무 이렇게 갑자기. 갑자기라뇨. 내가 애 이야기 꺼낸 지가 벌써 며칠이나 지났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맞겠다고 대답한 건 아니었잖아요. 오빠랑도 그날 이후 싸워서 말도 안 하고 있다고요. 언니, 여기 가장인 오빠가 괜찮다는데 진짜 자꾸 왜 이래요? 얘가 다 큰 성인도 아니고 그냥 밥만 잘 먹이면 되는 애인데 뭐가 문제예요? 그렇게 간단한 일이면 아가씨가 키우면 되잖아요. 며칠 돌봐달라는 것도 아니고 저보고 아가씨 애를 키우라뇨. 신우이는 저를 잡아먹을 듯이 째려보더군요. 언니, 혹시 돈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네? 돈이요? 아빠한테 돈 더 받아달라는 거 아니냐고요. 아가씨! 우선 주는 대로 받다가 너무 힘들면 내가 언니한테 돈 많이 주라고 다시 얘기할게요. 아가씨, 아버님은 갑자기 무슨 죄예요? 어려서 헤어진 손녀가 갑자기 돌아와서는 그 양육비를 아버님한테 전가하다뇨. 언니, 좀 주제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아빠예요. 딸년이 지금 없던 애가 생겨서 죽겠다는데 그거 못 본 척 하겠어요? 그리고 언니가 몰라서 그러는데 아빠 생각보다 훨씬 돈 많아요. 우리한테 안 내놔서 문제지. 우리 다 알잖아요.
아빠가 언니 예뻐하는 거. 그게 아니라, 모르겠고, 나 지금 진짜 가야 된다니까요. 잘 부탁해요. 아가씨, 아가씨! 신우는 언제 불렀는지도 모르겠는 집 앞의 택시에 낼름 올라타서는 쏜살같이 사라지더군요. 전 넋이 나간 얼굴로 택시 뒤 꽁무니만 보고 있다가 승아 생각이 나서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이는 무릎을 감싸 안고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구석에 숨어 있더군요. 아이가 우는 모습을 보니 미칠 것 같았어요. 어린 채가 거기 있었거든요. 순간 저는 그 아이를 거둬야겠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저는 착한 사람도 아니고 여태껏 선한 일하면서 살아온 사람도 아니었는데 우는 아이 앞에서 마냥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승아에게 다가가 꼭 안아주니 같이 울음을 터지고 말았어요. 승아라고 했지? 외숙모 이름은 한혜주야. 우리 처음 보는 거지? 네. 너가 돌아가신 아빠랑 산 이후에 외숙모가 여기에 시집 온 거라서 우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그런데 이상하게 네가 되게 반갑다. 기분이 참 이상해. 저는 그럼 이제 외숙모랑 사는 거예요? 여기 외삼촌도 이따 오실 거야.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 다른 이모도 만나봤니? 아니요. 엄마가 바로 차 타고 여기로 데리고 왔어요. 여기가 앞으로 살 집이라고 하면서. 아까 외숙모가 좀 큰 소리 내서 놀랐지. 미안해. 네가 있다는 걸 잠깐 잊고 있었어. 나도 워낙 어릴 때 그분들이랑 헤어져서 만나도 하나도 기억 안 날 거야. 그러니까 승아야, 그냥 우리 뭐든지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해 볼까?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나 사는 날들 모두 그냥 전부 처음 하는 것들이구나 하고 생각하렴. 네가 처음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새 친구들과 어색했던 것처럼 말이야.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익숙해졌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승아는 엄청 착한 아이였어요. 제 말에 귀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때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혜주야, 승아가 정말 그 집으로 간 거니? 네, 아버님. 지금 옆에 있어요. 아휴, 세상에. 내가 요즘 좀 바빴더니 지나 걔가 사고를 단단히 쳐놨구나. 승아를 왜 거기에다 데려다 놓은 거야? 저도 무슨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이가 참 착해요. 내가 죄인이다 해주야. 네가 뭔 죄가 있다고 이 집에 들어와 낳지도 않은 애를 키우게 된 건지. 나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내가 자식 농사를 아주 잘못 지은 거지. 아버님, 그런 말 마세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지금은 모두가 당황스러워서. 아버님이 쩔쩔 매는 모습이 수화기 너머로도 보이는 것 같아 눈을 찔끔 감아버렸어요. 저녁이 되고 남편이 집에 들어오더군요. 얘야? 네가 승아야? 안녕하세요, 외삼촌. 맞아. 내가 네 외삼촌이야. 그래도 너 덕분에 외숙모한테 잔소리는 좀 덜 듣겠다. 당신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맨날 나한테 잔소리 하잖아. 실업급여는 끝나가고 취업은 힘들다고. 애 맡아주면 아빠가 돈 준다 그랬다며. 이제 합당한 이유로 아빠한테 돈 받을 수 있게 된 거잖아. 여보, 그게 지금 당신이 해도 되는 말이라고 생각해? 제발 정신 좀 차려. 어? 아이 빌미로 돈을 더 받을 생각이나 하다니 당신이 사람이야? 말 좀 가려서 하자. 애 앞에서. 남편은 정말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 같았어요. 승아가 눈치를 또 보는 것 같아 저는 방으로 데리고 가 다시 이야기를 나누다 함께 잠에 들었어요. 승아는 정말 착하고 하나도 걸리는 게 없는 아이였어요.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눈칫밥을 줬는지 시키지도 않은 일까지 알아서 하더군요. 그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어요. 그렇게 서서히 저와 승아는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아이가 있다는 것은 참 특별한 느낌이었어요. 비록 제가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뭔가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전에 느껴보지 못한 많은 감정들이 오가더군요. 말로 형용하기 힘든 것들이었어요. 승아도 제게 많이 의지하는 것이 차츰 보였어요. 남편과 시댁만 생각하면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었지만 언젠가부터 승아가 제 하루의 원동력이 되어주더군요. 신우이나 시모는 한 번도 아이를 보러 오지 않더군요. 그런 것들을 남편 역시 신경 쓰지 않았고요. 오로지 아버님만이 저와 승아를 살뜰히 챙겨주셨어요. 하지만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아버님이 췌장암 말기로 손을 쓸 수 없게 됐다는 것이에요. 아버님, 정말이에요? 거짓말이죠. 아버님이 왜? 혜주야, 인생 참 정말 허무하기 짝이 없구나. 내가 병으로 죽게 됐다니. 아버님, 희망 잃지 마세요. 우리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요. 네? 큰 병원은 지금 벌써 몇 군데 돌았다. 수술은 할 수 있지만 살 확률은 아주 적다고 다들 입을 모아 말하더구나. 나 그렇게 추잡스럽게 수술만 받다가 죽고 싶지는 않아.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이 집에서 왜 버텼는데요. 다 아버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아버님이 포기하시면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저와는 인연이 없었던 부모라는 복을 아버님한테 모두 받았는데 갑자기 췌장암이라니. 혜주야, 내가 너한테 정말 마지막 부탁 하나만 해도 되겠니? 뭐든 말씀만 하세요. 내가 죽더라도 잠시만 이 집에서 꼭 버텨다오. 너한테 꼭 좋은 일이 생길 거다. 내가 죽더라도 이건 너한테 꼭 약속하마. 아버님은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시댁 식구들 중 저를 아껴줄 사람이 없는 걸 아시고 제가 버림받을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았어요. 아니면 제가 먼저 이 집안과 인연을 끊어버리던지요. 저는 아버님이 부탁하신 3개월은 꼭 버티겠노라 약속드렸어요. 그로부터 얼마 후 정말 손도 못 쓰고 아버님은 세상을 등지셨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저 역시 죽고 싶은 생각뿐이었죠. 이런 저를 보며 시모와 시누이들은 오히려 손가락질 하더군요. 언니, 누가 보면 언니가 아빠 딸인 줄 알겠어요. 적당히 좀 해요. 우리도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눈물이 나요? 쥐어짜는 거 아닌가 몰라.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하고 슬픈 기색이 없었어요. 아버님한테 돈만 받아다 썼지 가족이란 느낌이 전혀 없기는 했지만요. 아버님의 유품 역시 제가 다 정리했어요. 시모와 신우들은 꺼림칙하다며 손도 대지 않고 있었거든요. 돈이 얼마나 있으셨는지는 몰라도 아버님 또한 참 검소하게 사셨더군요. 눈물로 또다시 며칠을 보냈어요. 아버님의 49제까지 저는 살이 10kg이나 빠져버렸어요. 결국 마지막으로 아버님을 보내드린 제사상을 차리다 저는 기절을 하고 말았어요. 그동안 신경을 쓴 데다가 밥도 못 먹고 허약해져 있는 찰나 몸살 감기까지 왔으니 몸이 더 이상 버티지를 못했던 거죠. 집에 저와 승아뿐이었고 아이가 119에 전화를 했더군요. 응급실에서 몽롱한 정신으로 눈을 뜨니 승아가 울면서 제 손을 꼭 잡고 있더군요. 승아야, 울지 마. 숙모 괜찮아. 응급처치를 하고 그 조그만 아이의 부축을 받으며 응급실을 나왔어요. 어지러움이 가시지를 않더군요. 자정을 한참 넘기고 집에 오니 제가 차리다만 제사상이 그대로 있고 아직 아무도 없더군요. 저와 승아는 둘이 간소하지만
간절히 아버님의 명복을 비는 마음으로 제사를 마쳤어요. 새벽 3시가 넘어 도어락 열리는 소리와 함께 4명의 시댁 식구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모두가 하나같이 취기가 가득해 혀도 꼬부러지고 몸도 제대로 못 가누더군요. 이게 뭐야? 간소하게 제가 제사 지내드렸어요. 아버님 49제시잖아요. 간소? 그런 걸 왜 하냐? 그런데 너 얼굴은 꼬라지가 왜 그러냐? 사실 잠깐 기절을 했는지 승아가 119를 불러서 응급실에 다녀오는 길이에요. 언니, 웃기지 마요. 49제는 무슨? 저런 기분 나쁜 제사상 차려놓고 누구한테 착한 며느리라면서 보여주려고요? 그냥 응급실 침대 가서 자고 온 거 아니에요? 맞아, 꾀병이지 뭐. 취한 남편과 시모, 시누이들은 역겨운 냄새를 풍기며 저를 실컷 조롱했고, 아버님이 부탁하신 3개월까지는 아니더라도 49제까지 제 손으로 보내드린 것에 만족하며 이제 이 집안과 인연을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다음 날부터 계획을 짜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이 집에 남아있어도 사람 대접 못 받을 승아까지 제가 책임지기로 마음먹었죠. 이혼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차근차근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막막했지만 이를 악물었어요. 회사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울 것 같으니 장사나 판매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겠더군요. 또 저 혼자면 모르겠지만 아이까지 데려가려면 잠깐씩 하는 아르바이트로는 택도 없을 것 같았어요. 밤낮 인터넷을 뒤지고 뒤져 정보를 수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이스한 수트 차림을 한 말끔한 신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년 동안 성규종 사장님의 개인 자산을 관리해온 이성한입니다. 아버님의 개인 자산이요? 그런데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신 거죠? 성규종 사장님의 유산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은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어차피 저는 며느리이고 딱히 그 분야는 알지도 못해서 그냥 진행 중이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사장님의 유산을 한혜주 씨께 전부 남기기 위해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네? 유산을 제게 남겨요? 아버님 유산을요? 네. 지금 사모님이셨던 이지미 씨, 큰아들 성기호 씨, 둘째 딸 성진아 씨, 막내딸 성희주 씨가 유산에 손도 대지 못하도록 성 사장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가셨습니다. 아니, 아버님 유산은 당연히 그쪽 식구들이 가져가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서도 며느리인 한혜주님께 오롯이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을 오랫동안 저와 함께 찾아보셨었습니다. 알고 보니 사모님과 세 자녀분들은 성 사장님의 재산만 바라고 빨리 운명하시길 바랬더군요. 그 셋이서 몰래 이야기를 나눴던 파일까지 다 있습니다. 이성환 씨는 제게 그 녹음을 들려줬고 듣는 내내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엄마, 아빠 죽는 거 맞아? 나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거야? 최정암이 암 중에 거의 최고 살인마라는데 네 아빠가 살아나겠니? 하긴 그게 아빠라고 할 수 있니? 지 와이프랑 자식들한테는 그렇게 돈 아끼더니 혜주한테 하는 것 봐라. 맞아. 나도 진짜 아빠 유산 보고 여태까지 참은 거야. 나를 얼마나 나쁜 딸년 취급했는데. 야, 나는 장남 대접도 아예 못 받았어.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는 게 아니었다고. 집에서는 혜주가 긁어대지 아빠는 계속 일하라고 뭐라 하지. 오빠는 좀 심했어. 겁나 오랜 기간 많이 놀았잖아. 야, 너만 하겠냐? 예, 아무튼 니네 아빠 죽으면 장례 빨리 싹 끝내고 혜주도 내보내고 우리끼리 편하게 좀 살아보자. 아, 그동안 얼마나 숨 막혔던지. 우리 노래방부터 갈까?
예의상 사모곡은 불러야 할 것 같은데. 모자란 년. 사모곡은 엄마한테 하는 노래고 노래방 가서 찬송가나 불러라. 좋은 데 가시라고. 이것 말고도 다른 대화를 더 들려줬지만 저는 구역질이나 더 들을 수 없었어요. 성 사장님이 집안에 도청까지 해가면서 수집한 녹음입니다. 그 외에도 그동안 다른 가족이 사장님을 외면해왔던 일들을 서면으로도 남기셨고 영상으로도 직접 남기셨습니다. 영상으로 아버님이 남겼다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른 가족들에게는 한 푼도 줄 수 없고 오로지 한혜주 씨에게만 모든 것을 남기겠다고 유언하신 영상입니다. 저는 오열함에 쓰러졌고 한참 동안 아버님 영상 사진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대로예요. 모든 진실을 안 내 사람은 온갖 지저분한 방법을 동원했고 길고 긴 법정 싸움이 오갔어요. 3년에 걸쳐 결국 아버님의 유산은 대부분 제게 상속이 되었죠. 아버님 유산만 믿고 있던 내 인간들은 지금도 아버님만 탓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못한 채 어디선가 살고 있겠죠. 다행히 승아는 제가 데리고 왔어요. 아직 법적 절차가 좀 남아있지만 승아 본인이 저와 함께 있고 싶다는 뜻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으니 역시나 좋은 결말을 기대하고 있답니다. 오늘은 승아와 솜사탕을 나눠 먹으며 바닷가를 산책해야겠네요. 글을 쓰다 보니 아버님이 너무 보고 싶네요. 조만간 찾아뵈러 가야겠어요. 지금까지 저희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날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